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무탈하게 자란 저는 남들처럼 연애를 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밝고 사교적이었던 남편은 저를 사랑해주고 애교도 많은 다정한 남자였고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저희가 세기의 사랑 같은 절절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좋은 부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남자친구와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밝고 쾌활하고 사교적이면서도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집안에서는 완전히 게으름뱅이였어요.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 할 생각은 없는 건지 회사 갔다 와서 퇴근하면 자기 입었던 옷을 뱀 허물 마냥 벗어 던져놓고 저한테 맡겨놓은 듯이 밥을 차리라더군요. 자기는 요리 같은 거 할 줄 모른다면서 죄다 저를 시켜 먹고는 설거지는커녕 자기 먹은 밥그릇 한 번 싱크대에 넣어두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식당 갈 때마다 제 물컵이며 수저며 알아서 세팅해 주길래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속았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된 건 게으름보다도 시부모님 탓이 커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안 장손이라며 남편을 끼고 산 덕분에 남편은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그래도 어쩜 그렇게 곱게 키우셨는지. 남편은 성인이 돼서도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보였어요. 그걸 미처 모르고 결혼한 저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엄마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달라는 남편에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신혼 초에는 답답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하소연을 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희철 씨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제가 없으면 자기 혼자 라면도 끓여 먹을 줄 모르고 자기 벗은 옷은 치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양말도 뒤집어 놓고 여기저기 박아놔요. 뭐?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혼을 내긴 누굴 혼내? 너 지금 귀한 우리 아들 혼내달라고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혼은 네가 나야겠구만.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집안 살림 잘 살고 남편 내주 잘할 생각을 해야지. 감히 우리 아들 밥을 굶겼어? 아니요, 굶긴 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그랬었다고요. 야근한다고 늦어서 알아서 먹으라니까 집에 반찬 있는 것도 꺼내기 귀찮다길래 라면이라도 먹으라 그랬더니 라면도 끓일 줄 모른다 그래서. 그니까 네가 어쩐다고 내 아들 밥도 안 챙기고 밖을 나돌아다녀? 너 네가 회사를 다니면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그깟 일한다고 우리 아들을 그 꼴로 그냥 둔 거냐? 그래놓곤 어디서 내 아들 흉을 봐, 흉을? 너 애가 싹싹하고 됨됨이가 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영 싸가지가 없구나. 너 이러는 거 어디서 배웠니? 어?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처음엔 저도 남편을 고쳐 써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 말은 들을까 싶어서 시어머니 앞에서 애교까지 떨며 얘기를 꺼냈는데 어디서 남편 흉을 보냐고 기함을 하시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소환해서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 정작 가정교육을 못 받은 놈은 누군가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오로지 아들이 최고고 자기 자식이 최고이신 분들이라 며느리는 자기 아들 밥 챙겨주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래서 저한테 출가 외인이라느니 시집 왔으니 도리를 잘 하라느니
구시대적인 소리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집안인 줄 모르고 결혼한 제 선택이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마저 한 번 한 결혼을 어떻게 없겠냐며 참고 살으라 하시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나 답답하고 성질이 나면서도 저조차도 이혼 결정은 쉽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주변에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것도 민망스럽고 제가 제 손으로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참을 인을 새기며 애 같은 남편을 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며느리니 시부모님 구박받고도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저는 저보다 제 시누이가 더 불쌍했어요. 아들만 예뻐하느라 남녀 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부모님이 남편 동생인 시누이에게 너무하게 구셨거든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남의 집 딸인 저보다도 시누이에게 더 못되게 구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있던 없던 구박은 당연하고 시댁에 다 모일 때는 시누이가 그 집 식모인 듯 부려먹기 바쁘셨어요. 심지어 남편이 밥 먹다가 물 달라는 소리를 하면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시누이가 손살같이 일어나서 물을 떠오더라고요. 평소에 자기 오빠 수발 들던 게 몸에 밴 탓이었죠. 그것만 봐도 그동안 아가씨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뻔한 일이었어요. 저도 시집 가서 보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아가씨는 자기들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모든 일에서 아가씨는 뒷전이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부모로서 아가씨에게 해준 게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오빠 입던 헌옷이나 물려주고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서 1시간 거리 학교를 매일 걸어 다녔다는데 아가씨의 그런 어릴 적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다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보다 더 홀대받고 사는 시누이가 늘 불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는 친정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라고 아직도 친정 가면 응석 부리고 사는데 아가씨는 친부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오빠와 차별받으면서 기댈 곳 없이 자란 거잖아요. 그 정도면 불평이 생길 만도 하지만 아가씨는 그러기엔 너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성격이 원래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어릴 적부터 무시와 구박을 심하게 당해서 성격이 변한 건진 모르겠지만 아가씨는 남을 쉽게 미워하지 못하고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아가씨가 불만이 없어서 참고 사는 게 아닐 텐데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가 맹하고 모자라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도 제 남편은 온갖 과외에 학원에 비싼 학습 기구들을 지원해 주시면서 아가씨에게는 책 한 권 사주지 않으셨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아가씨는 생각도 깊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 회전도 빠른 편이라 아마 학창시절에 지원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좋은 대학 가서 잘 풀렸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딸 자식은 시집 가면 끝이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아가씨는 마음 편히 공부도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찍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가씨 혼자 돈 벌었으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님에게 독립했었죠. 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푼 주지 않던 시부모님이었으니 더 바라는 것도 없었겠지만 착한 아가씨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시부모님과 오빠에게 용돈까지 드리곤 했었답니다. 제 남편은 그때까지도 철없이 용돈 타면서 살았다는데
정작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 없는 아가씨 혼자 자식돌이를 했던 거죠. 고졸이라 초봉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자취하면서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거기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퇴근하고서는 방통대까지 다니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접어야 했던 학업에 대한 절실함 때문이겠죠. 그렇게 아가씨는 어려운 사정에도 고아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비해 지원받을 거 다 받고 사랑받고 자란 남편은 온갖 과외와 학원에도 겨우 전문대에 들어가 취업마저도 부모님 지인 인맥으로 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워낙 다 퍼주고 해주다 보니 간절함이 없어서 노력할 줄도 모르는 거죠.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 게 남편이 연애할 때는 저한테 분명 자기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작은 회사에 다니길래 취업이 잘 안 풀렸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명문대가 아니라 지방 캠퍼스였던 거예요. 전문대나 다름없는 삼류 학교를 나오고서는 저한테 꿀릴까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속았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는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그래도 회사 생활 계속한 걸 보면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철없는 남편은 그마저도 힘들다며 매일 징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회사 다녀야지 어쩌겠냐며 퇴사하고 싶다는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은 기어이 어느 날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뭐든 거저해주던 자기 부모님 때문에 세상살이가 마냥 쉬워 보이는 건지 답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당신 늦은 거 아니야? 출근 안 해? 아, 나 출근 안 해. 나 이제 회사 안 다녀.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안 다닌다니. 못 알아들었어? 나 이제 회사 안 다닌다고. 회사 그만뒀다고. 설마 당신 기어이 퇴사한 거야? 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해? 우리 둘이 벌어서 겨우겨우 사는데 당신 그만두면 뭐 이제 나더러 혼자 벌으라고?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살림도 다 나한테 시키더니 이젠 돈도 나 혼자 벌으라는 거야? 야. 아니,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남자가 돼서 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겠냐?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나 사업체 하나 차려주신대. 이번에도 역시나 시부모님이 문제였습니다. 30 넘은 자식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고 싶다고 하면 철없는 자식을 혼내고 타이르셔야 할 텐데 자기 아들 고생시키는 게 싫으신지 오히려 시부모님께서 나서서 남편의 퇴사를 부추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남 밑에서 일하지 말라고 사업을 시작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나마 시댁에 돈이 좀 있던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사업 자금은 시댁에서 대주셨지만 회사 생활도 힘들다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저는 저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나 싶어 앞이 깜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준비된 것도 없이 명함부터 파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영 사업 수완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공사 다 망한 것에 비해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또 밖에서 친구들이랑 비싼 술은 잘 마시고 다니는 걸 보니 자기 돈 쓸 때는 시부모님이 주신 카드를 쓰고 다녔더라고요. 나이 처먹고 부모님 카드 쓰고 다니는 남편이나 다 큰 자식이 그러고 다니는 꼴을 그냥 두고 보시는 시부모님이나 다들 제정신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전셋집 전전하며 어렵게 사는 걸 보니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만 싸고 돌던 시부모님은 저희 결혼 4년 차에 갑자기 병을 얻으시고는 두 분이 1년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이 자식을 늦게 보셔서 저희 부모님보다 10살은 많으셨으니 죽음이 이상할 나이는 아니긴 했지만 그렇게 퍼준 아들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가실 거면 저나 아가씨한테 잘 좀 해주시지. 왜 그렇게 모질게 구셨을까 싶었죠. 그렇게 시부모님 편찮으실 때 남편은 사업 핑계로 간병 한 번 한 적 없었고 며느리인 저와 착한 아가씨가 간병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미운 시부모님이라도 며느리니 어쩔 수 없이 도리를 했던 거지만 사랑 한 번 못 받은 아가씨는 어떤 심정으로 시부모님 간병을 했을까 싶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은 일까지 관두고 간병하는 시누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아가씨는 끝까지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딸 차별하는 부모라지만 참 너무하시다 싶었어요. 어쩜 저렇게 맹목적으로 아들에게만 주고 아들에게 바라지도 않는 효도는 며느리와 딸에게만 바라시는 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딸에게 도움받았던 시부모님이 유산을 제 남편 앞으로만 남기셨던 겁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후가 걱정되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상속을 남편 앞으로 다 끝내셨더라고요. 어쩐지 사업은 안 되면서 명품 휘두르고 다니는 남편이 무슨 믿을 구석이 있어서 저러나 했더니 그게 전부 다 유산 때문이었던 겁니다. 딸인 아가씨에게는 한 푼도 남긴 게 없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시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생만 하고 끝까지 팽당한 아가씨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착한 시누이는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원래부터 자기 몫은 없었다며 오빠가 전 재산을 받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요? 아무리 아들, 딸 차별하셔도 유산은 나눠주셔야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대도 안 했었어요. 부모님이 워낙 오래전부터 두 분 재산은 오빠 거라고 말씀하셨어서 저는 당연히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았고 저는 그냥 제 목 바라본 적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혼자 먹고 살 만큼 버는걸요. 얼마나 세뇌를 당했으면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아가씨가 가여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유산을 뺏어서 아가씨에게 나눠줄 수도 없었고 아가씨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욕심 없는 아가씨가 그럭저럭 잘 살길 바랬습니다. 어디서 좋은 남자라도 만나서 행복하길 바랬죠. 하지만 착한 아가씨에게는 그런 행복조차 바랄 수 없는 건지 불쌍한 시누이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아가씨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던 거죠. 사실 전부터 아가씨가 위가 자꾸 아프다고 하긴 했었어요. 젊어서부터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살았다더니 신경을 쓰면 위가 아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시부모님 간병을 하며 신경을 많이 썼는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아가씨가 걱정됐던 저는 병원이라도 가보라 했지만 아가씨는 별일 아니라며 그냥 넘기는 듯 했어요. 아마도 돈이며 이런저런 게 걱정이었겠죠. 왠지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남편에게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귀찮은지 아가씨가 꾀병일 거라며 무시를 했고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간 아가씨가 그제서야 상태를 알게 됐던 겁니다. 아가씨의 암 소식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남편은 동생 걱정이 되지 않는지
그 와중에 아가씨 보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건데 걔 돈 없다고 암보험 하나 없다더라. 아이, 진작 알았으면 사망보험금 좋은 걸로 하나 들어둘걸. 아쉽게 됐네. 당신 미쳤어? 아픈 사람 걱정은 안 하고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아가씨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누가 죽는데? 그냥 상황이 이러니 아쉽다는 거지. 아, 농담이야, 농담. 나는 뭐 말도 못하냐? 괜히 난리야.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하는지 정말 끔찍한 인간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말 농담은 농담이었던 건지 막상 아가씨가 치료를 시작하니 남편이 아가씨를 챙기더군요. 돈 없는 아가씨 대신 병원비도 내주고 직접 동생을 돌보겠다면서 매일 간병도 자처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도 간병인 구하라며 귀찮아하던 남편이라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더니 웬일로 자기 동생을 걱정하는 걸 보며 저는 의아하면서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 철없던 놈이 이젠 철이 들은 건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 하나뿐인 피부치 걱정을 하는가 보다 싶었죠. 저 역시 아가씨 걱정이 됐지만 회사 생활을 하며 야근마저 잦았던 저는 아가씨를 잘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매일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동생을 잘 보살필 거라 믿으며 마음으로 아가씨의 완치를 기도해줬어요. 불쌍한 아가씨의 처지를 잘 알아서 그런지 저는 아가씨를 정말 제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께 구박당하면서도 제 편 들어주던 아가씨를 제가 어찌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틈틈이 아가씨를 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를 찾았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아가씨, 상태가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새언니 왔어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분명 저번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글쎄요. 매일 좋았다 나빴다는 게 제 상태다 보니 뭐가 더 좋고 나쁜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제는 곧 떠날 때가 됐다는 거겠죠.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버틴 것 같아요. 말기가 될 때까지 암인 줄도 모르고 방치했는데 이제 와서 나을 거라 바라는 게 제 욕심인 거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욕심이라니.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아가씨도 나을 거라 생각해야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망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별로 살고 싶지 않네요. 처음엔 어떻게든 살아야지 했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이대로 떠나도 괜찮은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겨우겨우 연명하듯 살던 인생이었는데 다시 건강해져서 계속 살아봐야 무슨 보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매일 먹지도 못하고 진통제에 의지해서 사는 제 꼴 좀 보세요. 별로 아쉬울 것도 없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아가씨, 지금 아가씨가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살아야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해? 나 두고 가면 나 아가씨 정말 원망할 거예요? 나 걱정해주는 건 역시 새언니밖에 없네요. 언니가 내 친언니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언니. 아마 죽을 때도 언니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언니한텐 참 고맙고 미안한 게 많은데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괜히 고생만 하고 그런 언니한테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래요, 아가씨? 그 인간이랑 결혼한 건 내 선택이고 아가씨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남편이 가끔 사람 답답하게 하긴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속썩일 일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바람은 안 피니까.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제게 미안하다는 아가씨에게 저는 괜찮다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철이 없고 사고를 쳤어도 그 인간이 저두고 바람은 피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가씨가 갑자기 오열을 하며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새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언니를 그동안 속였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를 속였다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새언니, 너무 미안해요. 그게 오빠가 사실은... 그렇게 펑펑 울며 용서를 구하는 아가씨가 제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다며 아가씨가 보여준 핸드폰을 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한 충격을 받아야 했어요. 아가씨의 핸드폰 속에 남편과 웬 여자의 다정한 모습들이 찍힌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였죠. 이게 다 뭔지 저는 몇백 장이 되는 사진들을 살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바람은 피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바로 방금 전까지 제가 제 입으로 했던 그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여자 뭐예요? 이 인간이 지금 이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대체 언제...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저만 아니었어도 언니가 혼자 이렇게 바보 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언니한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어차피 죽을 제가 어쩌다가 언니 앞길을 막았는지 이제는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언니한테 사실을 다 알려주려고요. 언니, 그 인간이랑 당장 이혼하세요. 그 인간이 먼저 언니 뒤통수 치고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안 핀다며 확신했던 제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릴 줄은 몰랐네요.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이혼할 생각까지 했었던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런 남편이 여태 제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그동안 아가씨를 이용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덕분이었던 거죠.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이용당했던 아가씨는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죽기 전에 제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다 제 탓이에요. 오빠가 그런 부탁을 했더라도 들어주면 안 되는 건데 변명 같지만 그땐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말기암이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와중에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한심하게도 돈이더라고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 몸을 방치해두고도 살곤 싶었던 건지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돈이 있나요? 당장 일 그만두면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판에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빠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했는데 그때 오빠가 자기를 도와주면 치료비를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먼저 아가씨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가씨가 사정을 했었다고요? 그럼 이 인간이 그때부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도 오빠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가 꽤 깊어 보였어요. 근데 언니한테 들킬까봐 불안했는지 저한테 자기가 마음 놓고 바람 필 수 있게 알리바이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람 피는 동안 저랑 같이 있었다고 새언니한테 말해달라는 거죠. 언니한테 하면 안 될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땐 너무 살고 싶었고 그 병원비가 절실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그 인간이 아가씨 간병하겠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겠네요? 거의 매일같이 병원 다녀온다고 그러는 동안 그 인간이 여길 찾아오긴 했었어요? 거의 없죠. 미안해요, 정말. 그런 거짓말에 동참해서. 내가 진짜 언니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내 목숨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내가 그런 일에 동조한 건지 정말로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알려야겠다 싶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 용서하지 말아요. 그걸 왜 아가씨가 미안해해요? 아가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일에 가담해서 언니 속인 건 사실인걸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생각만 해서 그런 거예요. 언니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랬을까요? 아가씨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그 상황에 오빠 편 안 들고 어쩔 건데요? 치료비도 없이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죽고 싶었던 거예요? 난 아가씨 탓 안 할 거예요. 그게 아가씨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 인간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지. 어쩐지 아가씨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보다 보험금 생각 먼저 하던 인간이 갑자기 왜 아가씨를 그리 챙기나 싶었네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놈도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런 착각을 했나 봅니다. 아무리 철부지 아나무인이라도 자기 동생을 하나 남은 핏줄을 걱정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설마 남편이 자기가 편히 바람피기 위해 아픈 동생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과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아가씨를 믿고 맡겼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평생을 자신의 그늘 뒤에서 이용만 당했을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은 건지 그런 동생을 끝까지 이용하려고만 한 금수만도 못한 남편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여운 아가씨를 생각해서라도 꼭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이혼하면 아가씨는 남편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전에 아가씨를 구제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 분할을 받아내서 그 돈을 아가씨에게 다 주고 싶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가씨도 나도 그 인간한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복수요? 제가 오빠한테 무슨 수로 복수를 해요? 아니지. 제대로 설명하면 복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가져오는 건데 그게 그 인간한텐 최고의 복수가 될 거예요. 그 인간이 우리 뒤통수 친 것처럼 아가씨도 오빠한테 제대로 뒤통수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늘 지가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그 인간 이제라도 콧대를 눌러줘야죠. 그동안은 당하기만 했지만 아가씨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남편에게 뭐가 제일 큰 복수가 될까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고 아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돈이었죠. 남편은 얄팍하고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금붙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명품이라면 환장하는, 쉽게 말해 졸부근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기 능력은 그게 안 되는데 허영과 욕심만 많으니 자기 노력은 없이 남의 것을 쉽게 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부모에게 전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노력 없이 얻은 여유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흥청망청 사치를 해왔던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라 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뒀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혼할 테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됐네요. 아마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도 저한테 재산 분할해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합의 이혼을 하거나 제 잘못을 들춰서 재산 분할을 못 받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혼당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외도를 그렇게나 감췄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니 이 복수의 방법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돈밖에 모르는 남편을 반드시 빈털터리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아가씨, 시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거 하나도 없죠? 전부 오빠가 가져갔죠? 그거 아가씨가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아가씨도 그분들 자식들인데 유산은 똑같이 받아야죠. 제가 부모님 유산을요? 근데 유산은 오빠가 벌써 다 받아갔고 부모님도 오빠한테만 남기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소송하면 돼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요. 이건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남편한테 전 재산을 몰빵해줬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가씨한테도 절반 몫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의사 결정 없이 청구 소송을 해서 아가씨가 유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요. 시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아가씨는 꽤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긴 30여 년 살면서 부모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늘 오빠에게 양보하고 뺏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몫을 나라에서 인정해준다니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가씨는 그 방법을 진작 알았다면 치료비 걱정도 안 했을 텐데 하며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게 후회스럽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를 설득해서 남편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아가씨 소송 시작해요. 그럼 아가씨가 남편한테 절반 몫의 유산을 받아가고 거기서 나머지 절반은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하면서 가져오고요. 그럼 결국 남편의 재산은 지금의 4분의 1이 되겠죠? 거기다 저는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고 상간녀 소송도 할 거예요. 그럼 아마 그때쯤 그 인간은 거의 개털이 될 거예요. 그 인간 성격이 어떤지 아가씨도 잘 알잖아요. 허세만 가득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던 인간이 갑자기 소비 패턴을 줄이는 게 쉽겠어요? 그럼 없는 재산에서 평소처럼 쓰다가 금방 깡통 되겠죠. 제 계획을 신우에게 공유하자 신우는 눈을 반짝이며 무조건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오빠기에 눌려 살며 반항할 생각 한번 못 해봤을 신우이는 이게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못했을 일을 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와 함께 오빠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당장이라도 곧 죽을 것처럼 의욕이 없고 희망도 없던 신우이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며 다짐을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고 유산을 받아 오더라도 먼저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덕분에 아가씨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최대한 빨리 남편과의 소송을 준비했어요. 먼저 신우이가 남편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이 당황해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이혼 소송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송 하나에만 휘말려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데 어디 한 번에 양쪽에서 얻어맞아 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대로 아가씨 명의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자 남편은 드디어 동생이 미쳤다며 제 앞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당장 아가씨를 찾아가서 소송 취하하라 난리를 치겠다고 했지만 아가씨는 이미 남편 몰래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였어요. 얘가 진짜로 미쳤나?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나?
얘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가 당신한테 무슨 소송을 걸어? 아, 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인지 뭔지 그딴 걸 걸었어. 아,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유산을 뺏어가겠다고. 어머,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가씨한테 돈 뺏기는 거야? 아, 몰라. 얌전하던 게 여태 잠자코 살다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내 앞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네? 아이, 아마 죽을 때가 돼서 발악하는 거겠지. 세상에, 아가씨 얌전한 줄 알았더니 무섭네. 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냥 객기 부리는 거야. 아, 내가 겨우 그딴 애한테 당할 것 같아? 아, 그러다가 소송에서 져서 유산 뺏기면 어쩌려고. 설마 아가씨가 바보도 아닌데 질싸움을 걸겠어?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 텐데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게, 얘가 무슨 돈으로 소송을 하는 거지? 설마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아가씨가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고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지. 아, 그럼 진짜 쥐약이라도 먹나. 아무튼 당신도 얘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 혹시 걔한테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 해. 역시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로 자신에게 소송을 거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고, 제가 그런 아가씨의 뒤를 봐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게 남편의 가장 큰 패착이었을 겁니다. 자기 말고 주변 사람은 다 졸로 보는 사람이라 자기가 무시하던 시누이와 자기가 속이고 있는 제가 자기를 먼저 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 남편은 누가 자기 목을 죄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하고 말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어찌나 설레고 짜릿한지 저는 서둘러 다음 계획을 준비했어요. 다행히도 아가씨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예상보다도 한참 일찍 말이죠. 쉽지 않은 소송이라 1년이나 걸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저희 아가씨의 사정을 딱하게 보셨던 모양이에요. 말기암으로 연명치료를 받는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재산 청구 소송을 했으니 인간이라면 그런 약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그냥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으셨겠죠. 아니나 다를까 판사님께서는 유산을 독식한 남편이 아가씨의 치료비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을 알고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시누이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몇 달 만에 남편에게서 유산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온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가씨 소송을 도우면서 저도 거의 몇 달을 그 일에만 매달렸으니 증거는 확실했고 실패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 싸움일 뿐 제가 남편에게 져줄 일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뒤통수를 맞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은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당신이 나한테 이혼 서류를 던져? 아니, 희연이 그 기집애 때문에 재산 절반 뜯기고 미치고 발작 뛰겠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지? 그리고 뭐? 재산 분할? 이혼하고 싶으면 지발로 나갈 것이지 어디서 남의 돈을 탐내? 이 돈 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최희연 그년으로 모자라서 너까지 내 돈에 욕심내냐? 내가 미쳤냐? 그 돈을 너한테 주게? 걔가 가져간 돈도 조만간 다시 찾아올 거야.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고 그게 되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무조건 나한테 재산 분할 해줘야 해.
내가 왜? 내가 너한테 피 같은 돈을 왜 줘? 너 우리 부모님 유산 노리고 이러는 모양인데 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혼할 때 상속재산은 분할 안 해도 되거든? 글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 당신인 것 같은데? 당신 부모님이 주신 그 재산 나도 받을 수 있어. 왜냐고? 내가 당신 유산 상속에 기여를 했으니까. 그게 뭔 헛소리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유산에 무슨 기여를 했는데?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시부모님을 좀 열심히 모셨어? 맨날 명절마다 그 집 종처럼 일하고 심지어 시부모님 아프셨을 때 당신 대신 간병했잖아. 야! 그건 네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냐? 생색내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네 부모 열심히 모셨는데 그 정도면 내가 그 유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번 돈이라곤 쥐뿔없고 가진 재산은 유산뿐인데 그럼 나랑 이혼하면서 한 푼도 안 주려고 그랬냐?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야, 너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네가 뭘 몰라서 이러는가 본데 이혼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고 우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뭔 구실로 이혼을 하려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역시나 남편은 제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이혼을 못 해주겠다고 우겼습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바보로 아는 건지 뻔한 그 인간의 태도가 기막혔어요. 아, 내가 이 얘기를 아직 안 했구나. 이혼 사유야 워낙 많지만 제일 큰 건 역시 불륜이지? 원래도 당신 같은 무능하고 개념 없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참 곤욕이었는데 그런 놈이 바람까지 피는 걸 내가 어떻게 참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불륜이라니? 내가 언제?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해서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 증거 있냐? 증거 있어? 증거? 그럼 내가 설마 증거도 없이 이혼하자고 덤볐을까봐?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한 여자 아니야. 물론 너 같은 놈을 고른 거 보면 나도 별로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 내가 순진해서 너한테 속은 거고. 아무튼 증거야 차고 넘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 궁금하면 법원에서 봐봐. 니들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아주 높은 해상도로 뽑아서 증거 제출할 거니까. 아휴, 어찌나 열정적인지. 사진 고르느라 고생 좀 했잖아. 특별히 니놈 면상 잘 보이는 걸로 골랐으니까 기대해. 너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럼 너 그동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내 뒤통수 치려고? 아무리 뚫린 입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네 뒤통수를 친 게 아니고 네가 내 뒤통수를 친 거지.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바람 피는 거 안 들키려고 불쌍한 아가씨 팔아먹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이씨, 결국 희연이 고년이 말해준 거구나. 너 설마 유산 상속 가지고 소송한 것도 네가 도운 거야? 어쩐지 희연이 걔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런 짓을 하나 했더니 너 때문이었어. 너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이런 거냐? 니깎게 나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복수? 글쎄, 나나 아가씨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받아가고 너는 받아야 할 죗값 치르는 건데 그걸 복수라고 할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근데 뭐 대가리에 든 거 없고 돈밖에 모르는 너한텐 그게 복수가 되나 보지? 그래, 이렇게 난리 피는 네 반응 보니까 나는 보람 있네. 아마 너는 금방 개털될 거야.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이씨. 야! 너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거라 생각해? 니들은 나한테 잽도 안 돼.
너나 최희연이나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어디 해보려면 해봐라! 남편은 제게 당했다는 생각 때문인지 분에 못 이긴 채로 제게 협박을 하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지만 남편의 큰 소리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리 똑똑한 인간도 아니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저한테 당해낼 수는 없었거든요. 자기는 뭐가 억울한지 비싼 변호사 사서 이길 거라고 난리를 피는 것 같았는데 그마저도 중간에 또 사건이 있는 바람에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바람에 그 집 남편까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고 뒤집어졌거든요. 그 집 남편은 돈 꽤나 있어서 젊은 여자랑 사는 능력 좋은 사업가라는데 어린 마누라가 자기 카드 쓰고 다니면서 뒤로는 바람을 핀 걸 알았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뭐 저야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남편의 재산을 빼앗는 것뿐이지만 그쪽 남편은 남는 게 돈뿐이니 돈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깽값이나 고소장 걱정 안 하고 저희 남편을 찾아가서 호되게 두드려 패버린 겁니다. 남편 사무실로 용역 깡패들을 우르르 끌고 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사람을 거의 반 곤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온몸에 붕대 칭칭 감고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의 꼴을 보니 어찌나 통쾌한지. 안 그래도 남편을 흠씬 두들겨주고 싶었던 저는 덕분에 손 안 대고 코푼 셈이 됐네요. 그러게 무슨 자신감으로 남의 마누라랑 바람을 핀 건지. 아무래도 저 인간은 멍청한 짓거리 때문에 제 명대로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남편의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남편 쪽 변호사는 승산이 없다 싶었는지 누워있는 남편을 설득해 저와 최대한 합의를 맞춰줬습니다. 남편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덕분에 저는 몇 달 만에 남편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받아내고서야 그 인간과 완전히 남남이 됐네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가씨의 병세가 나아져 갔던 것이었죠. 더딘 치료와 극심한 고통에 일찍 희망을 놓아버렸던 아가씨가 남편에게 복수를 계획하며 살 의욕이 생긴다며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거든요. 힘내서 치료받기 위해 토하면서도 잘 챙겨 먹고 잘 걷고 눈물겹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통했는지 아가씨는 기적 같은 회복을 보였죠. 언니, 나 살 수 있대요. 결과가 너무 좋대요. 나 정말 살 수 있나 봐요, 언니. 거 봐요. 아가씨는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가씨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니까요. 이젠 유산도 받았고 돈 걱정할 일도 없으니 앞으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인생 누려봐야죠. 그러니까 꼭 건강해져요, 아가씨. 그때까지 내가 응원할게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복수는커녕 오빠한테 이용만 당하고 죽었을 텐데. 나한테 새 인생과 새 생명을 준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꼭 살아서 언니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원래 당연히 가져야 했던 것을 이제야 겨우 찾았으면서도 아가씨는 그게 다 제 덕이라며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어쩜 그리 착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끝까지 아가씨의 행복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아가씨는 약속대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간 추적 관찰을 해야 하지만 수술도 치료도 너무나 잘 된 덕분에 사실상 완치가 확실했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버텨준 아가씨가 대단하고 고마웠던 저는 아가씨의 퇴원 선물로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저 여행 온 거 이번이 처음인 거 알아요? 늘 혼자 아등바등 쫓기듯이 살아서 여행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탄 것도 처음이고 이 모든 게 너무 새로워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네요. 이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도 전에는 이혼녀 꼬리표가 무서워서 거지 같은 남편 참고 꾸역꾸역 살았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그게 다 부질 없었다 싶더라. 진짜 날 위한 삶이 뭔지 이제야 안 거지. 맞아요. 꼭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만 살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억울하고 한맺힌 게 많았을 신우이는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했고 그 뒤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누려가게 됐고 저는 그런 신우이를 응원하며 그 뒤로도 저희는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다 실패한 결혼으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지만 아가씨 같은 좋은 동생을 얻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들의 꽃길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